대화에서는 첫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통솔하거나 훈시하거나 하는 데 쓰는 내용 전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 교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거는 내용 전달을 하는 데 있을까요? 감정 교류를 하는 데 있을까요? 감정 교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지쳐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 아, 뭘 자꾸 얘기를 하라고 자꾸 다구쳐? 아무 얘기나 해. 아무 얘기나. 아, 왜 당신은 집에만 들어오면 말을 안 해? 이러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남편은 내가 당신한테 알려줘야 할 내용이 없다는 뜻이고요. 아내는 느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분위기 좋은데? 당신 미용실 갔다 왔어? 오늘은 더 이뻐 보이는데 안 이쁘더라도 그렇게 뭔가 느낌을 교류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상반되니까 하나는 내용 전달하는 데만 관점을 맞추고 하나는 감정 교류하는 데만 관점을 맞추니까 아무 얘기나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뭘 하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이쪽에서 여보 옆집에 강아지 새끼 난 거 알아? 알턱이 있나요? 출근한 사람이 12마리 낳았어. 얼마나 이쁜지 알아 여보?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3마리는 알록달록하고 5마리는 뭐 까맣고 뭐 몇 마리는 하얗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본인이 막 감정을 교류하다가 보면은 남편이 그래? 그리고 뭘 대답이 없어요. 다른 특별한 뭐 코멘트가 없어. 그러면 여보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얻어올게. 집 하나 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떻게 집을 지어? 그러니까 머쓱해서 보지. 그럼 깜짝 놀라서 그렇지. 당신이 집 짓기 어렵지? 그럼 내가 사올게. 그럼 이뻐는 해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적하는 대로 유도해 나가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지. 말할 게 없다는 사람한테 자꾸 아무 얘기나 하라 그러면은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거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좋겠다 그러면 얘기를 나눌 분위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고 신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당신 신문 다 못 봤지? 내가 얘기해 줄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문에서 본 얘기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또 드라마도 여자들은 많이 봐도 남자는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보 한 번 본 당신 그 드라마 괜찮았지? 그게 이렇게 전개됐어 하면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감정이 교류되는 거 아닙니까? 가깝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찬을 해다 놓고도 맛있다 그러나 안 맛있다 그러나 보자 이러고 있지 말고 여보 맛있지? 그러면 안 맛있어도 할 수 없이 할 거 아닙니까? 내일은 더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참 가상해서 좋지 당신 하는 건 맛있어 이렇게 맛이 없어도 상처를 주기 싫어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감정 교류에 우리는 인색하다. 우리는 내용 전달하는 데만 관점을 맞추지 감정 교류에 너무나 인색하다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그럼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때는 낱말, 내가 사용하는 낱말이 얼마나 고급스러우냐, 아니면 일반 통속적인 어휘를 쓰느냐, 낱말을 쓰느냐 하는 거는 7%의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큰 목표를 두죠. 자, 그 다음에 음성을 사용하는 게 38%라는 겁니다. 음성을 사용하는 게.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죠? 그러면 그 목소리는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잘 타고나야지 그러면 38%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목소리가 맑으냐 탁하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에게 정성스럽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몸이 55%의 영향력을 미쳐요. 몸이. 자, 우리의 몸이 55%의 영향을 미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무슨 몸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영향에 의해서 목소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낱말하고 목소리가 반보다 조금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표정, 동작, 태도,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기서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낱말과 음성을 묶어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보면 신체와 음성을 합해서 감정을 사용하는 데 씁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 표현은 소리로만 낼 수가 없습니다. 뭐로 해야 돼요? 몸이 같이 영향을 줘야만 감정이 잡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옆에 사람 발을 밟고 아야 그럴 때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려고 보니까 잔뜩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찡그린 얼굴을 보는 순간 미안하다고 하고 싶지가 않아. 저렇게 찡그리고 야단이야, 내가 뭐 일부러 밟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다요?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일부러 밟았어요? 차가 갈까 하니까 밟혔죠. 미안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뭘 또 달려들고 야단이에요. 궁시렁거리면서 아주 나무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분은 이분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죠. 아니 사과했는데 왜 화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은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밟은 사람이 잘못이지만 사과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안 받아들이고 또 뭐 그 대거리를 하느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경우에 발을 밟고도 미안하다고 하려고 보니까 찡그리고 있다. 그 찡그린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아프게 꼭 밟혔으면 저렇게 찡그렸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랬더니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안합니다 하니까 그게 미안한 겁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미안한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한 기색이.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저쪽에서 느꼈죠. 아파도 어떡하냐 일부러 밟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미안해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미안하다고 하든 반갑다고 하든 그 반가워하는 거나 미안해하는 게 마음으로 느껴지게끔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이 같이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온몸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몸으로 말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느껴지죠? 네.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온몸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으로 말하니까 성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온몸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음성으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조동춘 잘났다. 아는 것도 많더라. 이런 평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온몸으로 정성을 들여서 말을 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말하는 방법. 자, 그래서 온몸으로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의 있게 말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 보고 친절하다 그러거든요. 친절하다. 그런데 보세요. 온몸으로 말하지 않고 소리로만 말해요. 그럼 무성의해 보이거든요. 무성의하면 감동을 못 받죠. 그럼 불친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디쯤 있나요? 하고 물었을 때 저리에서 저리 가세요. 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 왜? 손가락으로 집어 던졌어 그냥.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쯤 있나요? 여기 가셨어요. 그럼 조리나 요리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몸 전체로 그분에게 가르쳐 준 거고 이거는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친절한 사람과 불친절한 사람은 온몸으로 말을 하느냐 건성으로 말을 하느냐 소리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입의 위치입니다. 입의 위치는 입을 3등분했어요. 입을 3등분해서 윗니를 보이고 말할 때 윗니를 보이고 말할 때의 목소리입니다. 가운데를 보이고 말할 때 가운데를 보이고 말할 때의 목소리입니다. 아랫니를 보이고 말할 때 아랫니를 보이고 말할 때의 목소리예요. 다 다르지 않아요? 윗니를 보이고 말할 때는 밝고 명랑한 소리가 나오고 가운데를 보이고 말할 때는 위험 있고 근엄한 소리가 나오고 아랫니를 보이고 말할 때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소리가 나와요. 사용하는 데가 다 달라요. 어떨 때? 윗니를 보일 때는 부탁할 일이 있을 때, 협조를 구할 때, 의논할 때, 질문할 때, 인사할 때 이런 목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윗니를 보이고 하세요. 윗니를 보이고 여보 거기 의자 좀 주시겠어요? 그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그러면서 그냥 가져와요. 여보 거기 의자 좀 열로 갖다 주세요. 그거 안 가져와요.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를 보이고 얘기를 해가지고 명령, 지시, 전달, 훈시, 통솔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이 왜 남편을 명령하느냐? 왜 지시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보 거기 의자 좀 일러주실래요? 이거는 부탁 협조거든요. 부탁 협조하는 건 들어주면서 기분이 안 나쁘죠. 근데 명령 지시하면 기분 나쁘죠. 회사에서도 김양 커피 한 잔 가져와. 그러면 김양이 커피하고 욕하고 같이 가져와. 근데 똑같은 김양한테 김양 커피 한 잔만. 그러면 네 그렇게 하고 커피만 가져오지 욕은 절대로 안 가져오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욕을 항상 먹고 사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욕을 안 먹고 사는지 내가 말할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윗니를 보이느냐 가운데를 보이느냐 아랫니를 보이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아랫니를 보일 때도 어떨 때냐? 병문안을 갔든지 아니면은 상가에 인사를 갔어요. 그럴 때는 근심 걱정을 나누는 거죠. 근심 걱정을 나누는 인사지요. 이럴 때는 아랫니를 보이고 하셔야 됩니다.
어서 쾌유하셔야죠. 어서 건강해지셔야죠. 이렇게 되거든요. 상사의 말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인사라고 똑같이 인사 위에 있으니까 상사의 말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매 맞겠죠. 아 이거 뭐 상가에 와서 부채질하고 있나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 불평 불만, 거부 거절, 시비 이런 목표로 말을 할 때는 아랫일을 보이면서 얘기를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시비를 더 잘 걸 수가 있는 거고 거부 거절도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열중셔 차렷 이렇게 통솔할 때는 정색을 하고 해야지. 열중셔 차렷 채신머리가 없어서 이거 통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보일 때는 지시, 명령, 전달, 훈시, 통솔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윗일을 보일 때는 부탁, 협조, 의논, 질문, 인사, 동의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아랫일을 보일 때는 시비, 거부, 거절,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데다 사용을 하시면 아주 적중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얘기할 때 윗니가 잘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오시죠? 자, 윗니가 잘 나오려면 얼굴이 좀 길게 생겨야 되고요. 얼굴이 길면 이도 길어요. 얼굴이 동그라면 이도 짧아요. 그런데 이 얼굴이 길어도 이가 약간 길어도요. 거의 윗니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떨 때 윗니가 나오느냐? 뻐드렁닐 때 윗니가 잘 나옵니다. 뻐드렁니는 다무리기가 어렵지 나오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뻐드렁니는 득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참 사람이 순해 보인다. 저렇게 어떻게 아기가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 미모로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니까 요즘은 몽땅 빼가지고 다 옥니를 만들어가지고 네 전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윗니가 나오지 않죠. 말을 할 때. 그다음 우리나라 발음에는 말을 하는 도중에 윗니가 이렇게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발음이 없어요. 영어에는 F, V 할 때는 F 그렇죠? First 이렇게 V가 이렇게 되는데 빅토리 할 때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First, 빅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F, V 이렇게 되지 F, V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은 발음하면서 윗니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윗니를 내보내야 되느냐? 다 뻐드렁니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웃어야 돼요. 웃을 때는 다 윗니 나오죠. 웃을 때 아랫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웃는 걸 잊어버려서 도로 내려오죠. 그럼 생각나는 즉시 아이고 다시 웃는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면 또 웃는 거 잊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려서 내려오면 상대방 표정을 보면서 내가 내려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올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윗니를 보이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윗니를 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일상 대화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그 강의를 너무나 공감하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갔더니 스님이 또 오신 거예요. 계속 이걸 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윗니를 보이려고. 아 어떡하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 이걸 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효과적입니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걸 걷어올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어서 윈니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를 꼭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기하다가 아이고 다시 올리고 또 내려와서 얘기하다가 아이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자기 체크를 끊임없이 하는 게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스피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피치는요, 음성으로 구분을 해볼 때 영음에서부터 백음까지의 음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50 정도가 가운데니까요. 가운데 50음 미만의 음성을 사용하는 것을 개인 스피치라고 하고요. 50에서 100음까지 사용하는 것을 대중 스피치라고 해요. 그럼 이걸 반대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기초 스피치와 응용 스피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음 미만에 사용하는 개인 스피치가 기초일까요? 50음 이상 100음까지 사용하는 대중 스피치가 기초일까요? 50음 아래 개인 스피치가 예. 기초이고 예. 대중 스피치가 응용일 것 같죠?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강의는 개인 스피치예요. 재미있죠? 그런데 금방 자기께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죠? 들을 때는 되게 재미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그러면 머쓱한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응용이에요. 응용. 그러면 왜 50음 이상 100음까지 사용하는 대중 스피치가 기초냐 하면 평소에 50음 미만의 음성만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한 300명 모였어요. 아무리 마이크가 앰프가 좋아도요. 300명 정도에게 내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음성이 주어져야 돼요. 아주 깊음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10분만 지나면 다 주무시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안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얼마나 힘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 스피치를 연마해서 60음, 70음, 80음, 90음, 100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50음 미만의 음성을 사용한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기초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을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라고 요구할 거예요. 아, 왜 소리를 크게 내라고 그래? 요즘 마이크가 다 있는데. 안 돼요. 크게 낼 줄 아는 사람은 작게 내는 건 저절로 되는데 작게 내는 소리만 내는 사람은 크게 내야 할 기회가 와도 못 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음성을 개발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피치하고 웅변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스피치라는 큰 장르 안에 웅변도 한 파트예요. 스피치라는 장르가 이렇게 크잖아요. 음성이 영음에서부터 백음까지. 그런데 그 중에 연극 제일 최고의 음성까지 내는 게 요구하는 게 연극이에요. 그 다음 음성까지 요구하는 게 웅변이에요. 그 밑에 음성을 요구하는 게 연설이에요. 그 다음이 강연이에요. 그 밑에가 강의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그 위에가 뭐라고요? 강연, 그 위에가 뭐라고요? 연설, 그 위에가 뭐예요? 웅변, 그 위에가 뭐예요? 연극이에요. 그럼 연극이 계속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음에서부터 백음까지를 사용하는 게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은 스피치를 못하면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주 유명하던 영화배우였는데 왜 요즘 그냥 방송에는 나와도 드라마 같은 데서 연기를 안 할까 궁금하게 느끼시지 않았어요? 궁금하게 느끼신 분 없나 보죠? 아주 유명한 배우였는데 지금도 얼굴도 괜찮은데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 연기를 하지 않고 그냥 대담 프로의 게스트로는 나오셔. 왜 그럴까요? 그는 바로 옛날에 유명한 연기를 한 영화 배우는 음성 더빙을 했어요. 성우가 한 거예요. 성우가. 대사는 전부 성우가 하고 몸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음성 연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동시녹음만이에요. 음성 연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안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연기자로 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를 보세요. 다 연극한 사람들이에요. 연극한 사람은 기초부터 응용까지가 자유자재 되어지니까 카메라를 대느냐 아니면 청중 앞에서 바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단 말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본기인 파워 스피치를 익혀두셔라. 퍼블릭 스피킹을 파워 스피치라고 우리가 이름을 정해놓은 것 뿐이거든요. 힘있게 하는 스피치다. 이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파워 스피치를 익혀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나운서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비행기 스튜어데스 했던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 학원을 많이 해요. 그 분들이 가르치는 건 개인 스피치 쪽이에요. 우리는 대중 스피치 쪽이에요. 장르가 달라요.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방송을 하는 분들이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건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도 1대1이에요. 다 1대1. 1대1. 그래서 방송은 개인 스피치예요. 장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피치는 응용이 얼마든지 돼요. 나중에 대중 스피치를 잘하면. 저는 개인 스피치를 따로 배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 개인 스피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조동추는 입담을 타고난 게 아닐까? 저는 입담을 참 안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스피치를 하면서 아주 방송을 많이 타는 김아무개 선생님은 진짜 입담을 타고난 거예요.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입담을 타고난 거예요. 저의 경우는 입담을 못 타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훈련에 의해서 대중 스피치라는 훈련에 의해서 연말을 해가지고 대중 앞에 쓰는 거는 잘 하니까 다들 말 잘한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말 잘하는데 실제로 말을 잘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저 자신이. 그러면은 여러 사람 앞에 이렇게 모여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좌중을 휘어잡고 즐거운 얘기를 해서 아주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든가 이거는 제가 못해요. 선천적으로 못하고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야 될 말은 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입탐을 못하고 나셨다면 배우면 기본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자유자재하고 분위기를 휘어잡고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려다가 보면 오히려 더 머쓱해져.